욕단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동쪽 산으로 간 이후로 성경에선 나오지 않는다.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일 수 있다. 2023년 가을 이스라엘의 한 성서학자가 발표한 가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민족표에 기록된 욕단. 그의 후손들이 동쪽 끝까지 이동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동쪽 끝이 어디일까요? 다니엘 루빈 박사는 30년간 성서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고대 지도를 펼쳐놓고 욕단 후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 중앙아시아, 만주를 거쳐 최종 도착지는 한반도였습니다. 황당한 가설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일까요? 유전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죠. 가족 중심 문화, 교육열, 약속, 준수, 공동체 책임감. 모두 셈족 전통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독특한 기질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관점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성서학자가 30년 동안 추적한 욕단 후손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니엘 루빈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성서를 연구해 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창세기, 특히 민족표입니다. 민족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 목록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기록한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나칩니다. 지루한 이름 나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각 이름 뒤에는 민족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저는 평소처럼 창세기 10장을 읽고 있었어요.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익숙한 구절이었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멈췄어요. 욕단. 이 이름은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13명의 아들이에요.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스발까지 동쪽 산지의 끝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동쪽 산지의 끝.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사는 어디일까요? 스발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로 추정해요. 그러면 거기서 동쪽 끝까지? 동쪽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 도서관으로 갔어요. 고대 지도를 찾았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중동 지역 지도였어요. 메사로 추정되는 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얼마나 갔을까? 고대인들의 이동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넓었어요.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동했습니다. 저는 더 조사했어요. 욕단의 아들들 이름을 분석했습니다. 하윌라는 금이 나는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빌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상인이었을까? 상인이라면
더 멀리 갔을 수 있어요. 저는 동료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 글쎄, 아라비아 반도 정도 아닐까? 성경은 동쪽 끝이라고 했어. 그건 그 시대 기준이겠지. 페르시아 정도? 만약 계속 갔다면? 동료가 웃었어요. 계속 가면 중국이 나오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중국? 아니, 그보다 더 동쪽. 저는 밤새 연구했어요. 고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들은 북방 루트로 이동했어요. 초원길이라고 불리는 경로였죠. 중앙아시아 초원을 따라 동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몽골, 만주,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설마.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메사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끝은 한반도였어요. 이게 가능할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이 정말 동쪽 끝까지 갔다면 그들은 한반도에 도착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가설이 황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성경 구절이 명확했으니까요. 동쪽 산지의 끝까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욕단의 후손은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 30년 연구 경력에서 가장 대담한 가설이었어요. 동료들에게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더 조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단군 신화가 나왔어요. 기원전 2333년 건국. 욕단 시대와 비슷하네. 물론 신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문화도 찾아봤어요. 가족 중심 문화, 조상 숭배, 제사 전통. 셈족과 비슷한데? 셈족도 가족과 조상을 중시합니다. 약속과 계약을 신성하게 여기죠. 한국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 관련 자료만 읽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왜 갑자기 한국? 연구야.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아. 무슨 발견? 아직 말할 수 없어. 확신이 서면 말할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욕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스어 원전, 히브리어 성경, 아람어 번역본까지 모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쪽 끝까지.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3개월 후 저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욕단의 후손과 극동 민족 가설적 고찰. 제목부터 조심스러웠어요. 가설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본 연구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욕단의 후손들이 이동한 동쪽 끝의 위치를 추적한다. 계속 썼습니다. 지리적 분석과 고대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동단은 한반도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멈췄어요. 이걸 발표하면 제 학자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게 학자의 의무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논문이 완성됐어요.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니엘, 이건 너무 대담해. 증거가 부족해. 학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달랐습니다. 고고학자 레이첼이었어요. 흥미롭네. 황당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 정말? 고대인들의 이동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넓었어. 그리고 한국인의 일부 문화적 특성은 설명이 필요해. 어떤 특성? 교육열,
가족 중심, 약속 준수. 이건 동아시아 다른 나라와 달라. 샘족과 비슷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볼려지는 있어. 레이첼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논문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제 30년 연구의 정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 한반도까지 갔을까요? 증명하려면 이동 경로를 명확히 해야 했어요. 연구실에 거대한 유라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사로 추정되는 지점에 빨간 핀을 꽂았어요.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야. 다음은 스발이었어요. 학자들은 스발을 예멘 지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더 동쪽, 오만이나 페르시아만 근처로 보기도 해요.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스발을 페르시아만 입구로 잡았어요. 이 두 지점 사이가 욕단 후손들의 초기 거주지. 그렇다면 거기서 동쪽 끝까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고대 이동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바닷길과 육로가 있었어요. 바닷길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 육로는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이란 고원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저는 두 경로 모두 추적하기로 했어요. 먼저 육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죠. 욕단의 후손들이 상인이었다면 이곳을 지나갔을 거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북동쪽으로 가면 이란 고원이 나옵니다. 지도에 노란 선을 그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이란 고원까지. 그 다음은 이란 고원에서 동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예요.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이죠. 이곳은 초원지대입니다. 고대에는 초원길이라는 이동 경로가 있었어요. 실크로드보다 오래된 길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경로였죠. 욕단의 후손들도 이 길을 따라갔을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초원길은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경로였으니까요. 저는 선을 계속 그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을 따라 동쪽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몽골 초원까지. 여기까지는 확실히 가능해.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몽골에서 한반도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고고학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몽골과 만주, 한반도 사이에는 고대부터 교류가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연결고리가 있어. 몽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만주가 나와요. 현재의 중국 동북 지역이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면 한반도입니다. 저는 최종 경로를 완성했어요. 페르시아만,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몽골, 만주, 한반도.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대략 8,000km였어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고대 이동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도 장거리 이동은 가능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동했어요. 거리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욕단의 후손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이동 속도를 계산했어요. 유목민의 평균 이동 속도는 하루 20km 정도예요. 하지만 정착하며 살았다면 훨씬 느렸을 겁니다. 한 세대가 50년이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한 세대당 500km 이동한다면 16세대면 도달해요. 800년이죠. 충분히 가능해. 동료 고고학자 레이첼에게 보여줬어요. 이 경로를 봐. 레이첼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흥미롭네. 초원길을 따라갔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몽골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고고학적 증거는 직접적인 건 없어. 하지만 청동기 유물의 유사성이 있어. 그것만으론 부족해. 알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 다만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저는 바닷길도 추적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요. 인도양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인도 서해안이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동남아시아예요. 베트남, 중국 남부를 거쳐 한반도 남부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경로도 가능하네. 고대 해상 무역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인도양을 거쳐 중국까지 갔어요. 욕단의 후손이 상인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두 경로를 모두 논문에 포함시켰어요. 욕단 후손의 이동 경로, 북방 육로와 남방 해로. 두 경로 모두 한반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시간대도 추정했습니다. 욕단은 대략 기원전 2000년경 인물로 추정돼요. 그의 후손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도 그때쯤이겠죠. 한반도에 도착한 시기는 저는 보수적으로 기원전 1200년으로 잡았어요. 800년의 이동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청동기 시대와 맞아떨어지네. 한반도에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예요.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 저는 더 조사했어요.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특징을 봤습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고인돌. 이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학계에서는 만주와 몽골에서 유입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서쪽에서 왔을 수도. 저는 중동 청동기 유물과 비교했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기술의 수준이 비슷했어요. 기술이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어. 3개월간 경로 추적을 마쳤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이동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어요. 수천 년 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욕단의 후손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단은 유라시아의 끝 한반도다. 이동 경로는 북방 초원길과 남방 해로 두 가지가 가능하다. 도착 시기는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와 일치한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가능하다, 추정된다, 일치한다.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레이첼이 초고를 읽어봤어요. 다니엘, 이거 발표하면 난리 날 거야. 알아. 준비됐어? 30년 연구했어.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야. 용기 있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게 학자의 의무잖아. 지도를 다시 봤어요. 빨간 선이 페르시아만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8000km의 여정. 수백 년의 시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욕단의 후손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끝까지 간 거니까요. 성경이 말한 동쪽 끝까지요. 이동 경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문화적 연결고리가 필요했어요. 욕단의 후손과 한국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사회, 가족 구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샘족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가족 중심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결혼, 출산,
양육, 노부모 부양까지 가족이 중심이죠. 샘족과 똑같네. 샘족도 가족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혈통과 계보를 중요하게 기록했죠. 한국도 그랬어요. 족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두 번째는 교육열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저는 통계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어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중시할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인구 대비 100배가 넘습니다. 교육이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비슷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네. 세 번째는 약속과 계약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계약과 맹세는 신성하게 여깁니다.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 모세와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 계약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도 신의를 중시해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문화를 조사했어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경영 철학을 봤습니다. 신뢰와 약속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것도 샘족 문화와 닮았어. 네 번째는 공동체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해요. 가족, 회사,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문화가 있죠. 이것도 샘족 전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개인은 항상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움이 공동체를 구원하기도 했죠. 한국도 비슷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와는 달랐어요. 저는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레이첼, 놀라운 걸 발견했어. 뭔데? 한국 문화가 샘족 문화와 너무 비슷해. 구체적으로 가족 중심, 교육열, 약속 준수, 공동체 의식. 다 샘족 전통의 핵심이야.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어요. 흥미롭네. 하지만 그건 동아시아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아? 아니야. 한국이 특히 더 강해. 예를 들면 중국은 개인주의가 더 발달했어. 일본은 집단주의지만 가족보다 회사를 중시해. 한국만 가족이 절대적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를 봤어요. 설날과 추석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이때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먼 곳에 있어도 고향에 가요. 이게 유월절과 비슷하네. 유월절에도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조상의 이야기를 나눠요. 한국의 명절도 똑같았어요.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의 제사 문화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제사는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식이죠.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형식이 비슷해. 구약에서도 제사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고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한국 제사는 조상에게, 구약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죠. 하지만 형식의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어요. 온라인 포럼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영어 커뮤니티였어요. 간단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이 쏟아졌어요. 가족은 전부예요.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하는 존재예요. 모두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올렸어요. 왜 한국인들은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나요? 이번에도 답변이 많았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우리가 좋은 교육받게 하려고요. 배움이 곧 힘이에요. 교육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유대인과 똑같았어요. 마지막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인에게 약속이란? 답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신의가 중요하니까요. 말 한 번 했으면 책임져야죠.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어요.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한국 문화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샘족 문화의 핵심 요소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가족 중심, 교육 중시, 약속 준수, 공동체 책임감. 이것들은 단순히 동아시아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어요. 그리고 샘족 전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논문에 3장을 추가했어요. 한국 문화와 샘족 전통의 유사성.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한국인의 가족 중심 문화는 샘족 전통과 유사하다.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유대인과 닮았다. 약속과 계약에 대한 신성한 태도는 성경적 계약 개념과 연결된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는 구약의 공동체 의식과 일치한다. 결론을 썼어요.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리적 이동 가능성과 결합할 때 욕단 후손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비판도 예상됐습니다. 문화적 유사성만으론 혈통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레이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봐. 레이첼이 천천히 읽었어요. 흥미롭네. 문화적 유사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렇지? 나도 놀랐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알아.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뭔데? 언어야. 언어에 답이 있을 거야.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는 문화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좋은 접근이야. 저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욕단 후손 가설을 증명하려면요.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한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언어였어요. 언어는 민족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언어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 왜죠?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로 갔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어족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친연성은 찾기 어렵겠죠. 그럼 뭘 찾으시려고? 개념이요. 사고방식이요. 언어 구조 속에 숨은 정신이요. 아브라함이 미소 지었어요. 언어학자 같은 접근이네요. 좋아요, 도와드리죠. 우리는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건 높임말 체계였어요. 한국어에는 복잡한 높임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 지위, 관계에 따라 말이 달라지죠. 이건 유교 영향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존칭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할 때, 왕에게 말할 때, 부모에게 말할 때 모두 달라요. 형식이 다르지 않나요? 형식은 달라요. 하지만 개념은 같아요. 상대를 높이는 거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높임의 개념. 상하 관계를 언어로 표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한국어에서 하나님은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는 유일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유일한 주님. 아브라함이 끄덕였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일신교가 되기 전에는 엘이라고 했죠. 엘? 네. 신을 뜻하는 가장 오래된 단어예요. 저는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하늘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님이에요.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군요. 네. 유일한 하늘의 주인. 우리는 다른 종교 용어들도 비교했어요. 기도, 제사, 성전, 예배. 개념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달랐어요. 하지만 종교적 사고방식이 닮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 체계였어요. 한국어에는 두 가지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고유어 숫자와 한자어 숫자죠. 하나, 둘, 셋은 고유어예요. 1, 2, 3은 한자어입니다. 저는 고유어 숫자에 주목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브라함이 히브리어 숫자를 말했어요. 에하드, 슈나임, 슐로샤, 아르바, 하미샤. 발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어요. 실망스럽네요. 제가 말했어요. 기다려요. 개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는 에하드예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통일, 연합, 하나됨을 의미해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죠. 저는 한국어 하나를 다시 봤어요. 하나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 하나됨. 그렇죠? 우리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절기와 축제였어요. 한국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 단오 등이죠. 이건 음력 기반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히브리 절기도 음력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두 음력 달력을 따라요. 왜 음력을 쓸까요? 농경사회니까요. 농사는 달의 주기를 따르죠. 한국도 농경사회였어요. 절기가 농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절기의 의미를 비교했어요. 한국의 설날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히브리 유월절은 조상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둘 다 조상을 기억하네요. 맞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사의식이었어요. 저는 한국 제사 절차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구약 제사와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레위기를 펼쳤어요. 구약 제사도 순서가 있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나눠 먹어요. 형식은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신 또는 조상과의 교제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다니엘. 많은 문화가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세부 사항이 비슷해요. 여섯 번째는 가족 호칭이었어요. 한국어에는 복잡한 가족 호칭 체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오빠, 언니. 관계에 따라 부르는 말이 모두 달라요. 히브리어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죠.
예를 들면 아버아버지, 임어머니, 아흐형제, 아호트자매. 그리고 나이와 서열에 따라 호칭이 달라요. 가족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두 문화 모두 가족 구조가 언어에 반영돼 있어요. 3개월간 언어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할 때가 됐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같은 뿌리일까요? 아브라함이 한참 생각했어요. 어족으로는 아니에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 히브리어는 세머족이죠. 그럼 연관성이 없나요? 직접적인 친연성은 없어요. 하지만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개념, 가치관, 세계관이 닮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문화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에요. 언어가 직접 전해진 건 아니지만 사상이 전해졌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논문에 3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개념적 유사성. 조심스럽게 썼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어족이 다르며 직접적인 친연성은 없다. 그러나 개념 구조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높임의 개념, 하나님 표현, 제사 용어, 가족 호칭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문화적 접촉 또는 유사한 사고방식을 시사한다. 결론을 썼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는 직접적이지 않다. 하지만 문화적 사고방식의 유사성은 분명하다. 레이첼에게 보고했어요. 언어 연구 끝났어. 결과가 어때? 직접 증거는 없어. 하지만 간접 증거는 많아.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야. 한국인과 히브리인은 비슷하게 생각해. 그게 욕단 후손을 증명해? 증명은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을 높여주지. 레이첼이 웃었어요. 다니엘, 당신은 증명할 수 없는 걸 증명하려는 거야. 아니, 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야. 같은 말 아니야? 달라. 증명은 100%, 가능성은 51%면 돼.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51%는 넘었으니까요. 언어 연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직면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였어요. 문화와 언어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와 고고학은 냉정하죠. 사실만을 말해요. 저는 유전학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유전학과 교수 사라를 찾아갔어요. 사라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다니엘?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싶어요. 사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요? 왜죠?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설명했어요. 욕단의 후손, 동쪽으로의 이동, 문화적 유사성.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니엘, 미안하지만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죠? 한국인은 동아시아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요. 중동 유전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연관성이 없나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Y염색체 하플로그룹이 달라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욕단 후손이 아니라는 거네요. 잠깐. 사라가 컴퓨터를 켰어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게 혼혈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는 주류만 보여줘요. 하지만 소수의 유전자는 희석돼서 안 보이죠. 사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Y염색체를 보세요. O형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동아시아형이죠. 그럼요. 하지만 소수의 다른 하플로그룹도 있어요. C형, N형, 그리고 사라가 확대했습니다. 극소수지만 J형도 있어요. J형이요? 네. J형은 중동에서 온 하플로그룹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도 안 돼요. 통계적 오차범위죠. 하지만 있다는 거잖아요. 있긴 해요. 그런데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실크로드 교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중동 상인들이 왔다 갔으니까요. 아니면 욱단의 후손일 수도 있죠. 다니엘, 과학은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따져요. 1%도 가능성이에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포기를 모르네요. 저는 웃었어요. 30년 연구했어요.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사라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도 봤어요? 아직이요.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 유전돼요. Y염색체보다 더 오래된 정보를 담고 있죠.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는요, 대부분 동아시아형이에요. 하지만 사라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극소수지만 서쪽에서 온 하플로 그룹도 섞여 있어요. 얼마나요? 23% 정도. 그게 언제 유입됐을까요? 알 수 없어요. 수천 년 전일 수도 있고 수백 년 전일 수도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극소수지만 중동 유전자가 존재한다. 사라가 말했어요. 다니엘, 이걸로 욕단 후손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저는 다음으로 고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레이첼,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을 보여줄 수 있어? 물론이죠. 레이첼이 자료를 꺼냈어요. 비파 형동검, 거친 무늬 거울, 고인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죠? 북쪽이에요. 만주와 몽골에서 유입됐어요. 그보다 더 서쪽에서 왔을 가능성은? 레이첼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청동 제작 기술의 수준이 높아요. 중동 청동기 문명과 비슷한 수준이죠. 기술이 전파됐을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해요.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도 초원길로 기술이 이동했어요. 저는 중동 청동기 유물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반도 유물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형태는 달라요. 하지만 제작 방식이 비슷해요. 주조 기술, 문양 새기는 방식 같은 기술적 전통일 수 있나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고인돌도 조사했습니다.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한국에 있죠. 고인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요. 지배층의 무덤이에요. 중동에도 고인돌이 있나요? 있어요. 거성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형태가 비슷한가요? 레이첼이 사진들을 비교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큰 돌을 세워서 덮는 방식이죠. 같은 문화일까요? 아니면 같은 개념이 독립적으로 발생했거나요? 저는 한반도의 다른 유적도 조사했어요. 고대 제단 유적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었어요. 이게 뭐죠? 레이첼이 설명했습니다. 고대 제사 유적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대요. 하늘에요? 네. 한국 고대 종교는 천신 숭배예요. 저는 구약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모세도. 형태가 비슷한데? 레이첼이 사진을 비교했어요. 구조는 비슷해요. 돌을 쌓는 방식이. 우연일까요? 모르겠어요. 제단은 많은 문화에 있으니까요. 3개월간 과학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유전자 직접 증거 없음. 하지만 극소수 중동 유전자 존재. 고고학 직접 연결고리 없음. 하지만 기술과 형태의 유사성 존재.
저는 사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욕단 후손 가설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사라가 한참 생각했어요.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말요? 유전자는 주류만 보여줘요. 소수는 희석돼서 안 보이죠. 그럼요. 만약 욕단의 후손이 소수였다면, 그리고 현지 인구와 수백 년간 혼혈했다면 유전적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아요. 그래도 문화는 남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문화는 유전자보다 강해요. 레이첼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고고학은 물질만 봐요. 하지만 정신은 물질에 다 담기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유물이 없다고 해서 교류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사상과 문화는 유물 없이도 전파돼요. 저는 논문에 3장을 추가했습니다. 유전학적, 고고학적 고찰. 신중하게 썼어요. 현대 유전학은 한국인을 직접적인 셈족 후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중동 유전자가 존재하며 이는 고대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고학적으로도 직접적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동기 기술, 거성문화, 재단 구조 등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 결론을 썼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한다. 유전자가 보여주는 것은 혈통의 일부일 뿐, 문화와 정신의 이동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레이첼에게 보여줬어요. 어때? 균형 잡혔네요. 과학적으로 정직해요. 증명은 못했지만, 증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능성 제시가 목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실제로 한국에 가보는 것. 2년간의 연구가 끝났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욕단의 후손과 극동동단 민족에 대한 가설적 고찰. 조심스러운 제목이었어요. 가설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걸 분명히 했죠. 보고서는 총 120페이지였어요. 서론, 지리적 분석, 문화적 유사성, 언어적 고찰, 과학적 검토, 결론. 모든 장을 신중하게 썼습니다. 결론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저는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탐구한다. 지리적으로 이동은 가능하다. 8,000km, 800년의 여정.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발견된다. 가족 중심, 교육열, 약속 준수, 공동체 의식. 언어적으로 개념의 공통점이 있다. 사고방식의 유사성. 과학적으로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욕단의 후손이 한국인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다니엘, 이건 학계를 뒤집을 거야. 다른 동료는 걱정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약해. 비판받을 거야. 또 다른 동료는 흥분했어요. 이건 혁명적이야. 새로운 시각이야. 아브라함 교수는 신중했습니다. 조심해, 다니엘. 주류 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레이첼은 지지해줬어요. 발표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학자의 의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표하기로요. 2023년 9월 예루살렘에서 성서학 학회가 열렸어요. 저는 발표 신청을 했습니다. 제목 욕단의 후손과 극동이동 새로운 가설. 발표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발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루빈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할 내용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탐구의 정신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창세기 10장 30절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스발까지 동쪽 산지의 끝에 이르렀더라. 이 동쪽 끝이 어디일까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줬어요. 메사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빨간 선.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동단은 한반도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을 설명했어요. 가족 중심, 교육열, 약속 준수. 그래프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언어적 공통점도 제시했어요. 높임말, 하나님 표현, 제사 용어. 과학적 검토 결과도 공유했습니다. 유전자, 고고학, 그 한계와 가능성. 30분 발표가 끝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증거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문화적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공통점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소수가 현지 인구와 혼혈하면 유전적 흔적은 희석됩니다. 하지만 문화는 남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비판적인 것도 호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노교수가 말했어요. 흥미롭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네. 젊은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요. 중동 출신 학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보셨나요? 아직입니다. 가보세요.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다음 날 학회 소식이 언론에 났습니다. 이스라엘 학자,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라고 주장.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강했습니다. 기사가 퍼져나갔어요. 이스라엘 언론, 국제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까지. 한국에서 특히 관심이 컸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연락해 왔어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개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가설입니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학계 반응은 양분됐어요. 주류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지나친 비약, 학문적 엄밀성 결여, 비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설 제시, 흥미로운 관점, 추가 연구 필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일반 대중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니.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었구나. 자랑스럽다. 물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증거 없는 주장, 유사과학, 국뽕.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한 달 후 제 이메일이 폭주했어요. 한국에서 온 메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연구 감사합니다. 한국에 꼭 오세요. 우리 문화를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초청장도 왔어요. 한국 대학들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 정부 기관에서도 연락했어요. 한국 문화를 연구하러 오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까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가야죠.
2년 연구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실제로 보면 실망할까봐. 아니면 확신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권했어요. 다니엘, 학자는 현장에 가야 해요. 책상에서만 연구하면 안 돼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보세요. 한국인들 직접 만나보세요.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서울행 직항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2년간 책으로만 봤던 나라, 지도에서만 봤던 땅, 내일이면 직접 보게 됩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도착했다는 바로 그곳. 한반도, 유라시아의 동쪽 끝. 과연 제 가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틀렸을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떨렸어요. 2년간 연구했던 나라, 욕단의 후손일지도 모르는 민족. 드디어 직접 보게 됐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니.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현대적 도시. 욕단의 후손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들도 이 풍경을 놀라워했겠죠. 서울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은 서울대학교 강연이었어요. 강당에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제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루빈입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겼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했어요. 욕단의 후손, 동쪽으로의 이동, 문화적 유사성.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일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문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심, 교육열, 신의. 이건 샘족 전통과 같아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유전자는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류 유전자는 동아시아형이에요. 하지만 소수가 현지와 혼혈하면 희석돼요. 문화는 남지만요. 교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이 가설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라니. 자랑스럽네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얘기가 신앙에 큰 의미가 돼요. 남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확신하세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믿어요. 다음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이죠.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이게 600년 전 건물이라니.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요. 왕은 백성의 부모였죠. 가족 중심 사상이네요. 맞아요. 나라가 큰 가족이었어요. 근정전에 섰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이드가 답했어요.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논의했어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요? 백성을 중시했나요? 물론이죠. 유교는
백성이 하늘이라고 가르쳐요. 하늘이요? 네. 민심이 천심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구약도 비슷해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후에는 종묘를 방문했어요. 조선 왕들의 신위를 모신 곳이죠.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인가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1년에 여러 번요. 왜 그렇게 자주요? 조상을 기억하는 게 효도니까요. 저는 레위기를 떠올렸어요. 이스라엘도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조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형식은 다르지만 정신은 같네. 저녁에는 한국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들. 3대가 함께였어요. 항상 이렇게 모여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주말에는 꼭 모여요.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식사 후 아이들이 공부하러 방으로 갔어요. 교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부죠.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교육도 가족을 위한 건가요? 물론이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중시하죠?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했어요. 교육만이 탈출구였죠. 지금도요? 지금도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예요. 저는 유대인을 떠올렸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은 이유로 교육을 중시해요. 생존 전략이었죠. 다음 날 DMZ에 갔습니다. 남북 분단선이에요. 철조망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갈라져 있네요. 가이드가 슬픈 표우로 말했어요. 70년 넘게 헤어져 있어요. 가족들이 만나지 못해요. 통일을 원하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하나니까요. 하나요? 네. 한민족이에요. 같은 피, 같은 말, 같은 문화.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0년 만에 다시 모였죠. 한국도 통일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일주일 후 부산에 갔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마지막 보루였던 도시예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피난민들. 이게 70년 전이라니.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어떻게 일어섰죠? 국민들이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주 6일. 왜요? 살아남으려고요.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전시물을 봤어요. 산업화 과정, 수출 증가, 경제 성장.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30년 만에 산업화를 이뤘어요. 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럽은 100년 걸렸어요. 우리는 30년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죠? 근성이에요. 한국인의 근성. 저는 욕단을 떠올렸습니다. 욕단의 후손들도 8,000km를 이동했어요. 800년의 여정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근성. DNA에 새겨진 걸까? 2주 동안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학생, 교수, 사업가, 노인, 청년. 모두에게서 같은 걸 느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신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게 우연일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욕단의 후손인지 아닌지. 유전자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인은 특별했어요. 그들의 문화, 가치관, 정신 모두 샘족 전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종 결론을 써야 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욕단의 후손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이 어떤 뿌리를 선택해 기억하느냐다. 한국인은 이미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다. 욕단의 후손이든 단군의 후손이든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다. 그들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의 민족이다. 그들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민족이다. 그들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연구는 욕단 후손 가설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과 샘족 전통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이것이 혈통 때문인지 문화 전파 때문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 중 하나다. 그들의 가치관, 근성, 문화는 수천 년을 이어온 귀중한 유산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이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있다.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됐어요. 어떤 학자들은 비판했고 어떤 학자들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니까요. 한국인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했으니까요. 1년 후 한국에서 제 책이 번역 출판됐습니다. 욕단의 후손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랑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욕단의 후손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문화, 가치관, 역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욕단의 후손 가설에 대한 의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욕단의 후손이든 아니든 한국인은 특별합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의 민족.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